안녕하세요. 수학 공부의 바른 시작 21세기 파스칼 나의 하버드 수학 시간 저자 정광현입니다. 오늘은 너무도 중요하지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집합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미래엔 출판사에서 나온 고등학교 수학 대단원 4 집합과 명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집합은 사실 그 중요성에 비해서 수학 수업 시간에 꽤 천대를 받는 개념입니다. 꼭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항상 거의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고 또 출제 비중도 낮고 그리고 딱히 왜 배우는지를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몇 가지의 집합 관계,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등등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하고 그런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오케이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집합은 수학을 지금의 수학으로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19세기 말 수학자 칸투어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이 set theory라고 하죠, 영어로. 이 집합론은 대수학, 해석학, 위상수학 등 수학의 거의 모든 분야의 기초 개념으로 확고히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학자들은 마주하는 수없이 많은 값들을 가지고 특징과 성질을 이용해 그 그룹들을 한 대상으로 묶고 이름을 붙여서 무슨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그 그룹을 집합이라고 불러버리면 그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일일이 따져서 증명하지 않아도 그 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라는 사실만 알게 되면 동일하게 그 집합에 적용되는 모든 원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절약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집합을 이 미래엔 출판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적 대상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칸투어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개념을 집합이라고 한다. 이 단원에서는 집합의 원소의 뜻,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과 같은 이들 사이에 성립하는 집합의 연산 법칙을 알아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한번 뜯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수학적 대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얘는 숫자일 수도 있고요. 어떤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확률 값일 수도 있고요. 정말 수학에서 우리가 다루는 모든 어떤 대상, 오브젝트라고 하는 그 대상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그게 이 집합론의 시작, 칸투어가 생각한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다는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집합 안에 있는 어떤 원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을 각각의 원소를 일일이 뽑아서 확인해 보지 않아도 그 집합에 속해 있다는 것만 얘기하면 그 집합에서 적용되는 모든 원칙을 동일하게 그 수없이 많은 원소들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수학에서 집합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기하학 시간에 배우는 이 사각형을 가지고 어떠한 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들이 그 집합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모두 갖게 된다. 자, 그것에 대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사각형은 사다리꼴 형태를 부분 집합으로 갖습니다. 이 사다리꼴이라는 것은 한 쌍만 수평인 경우죠. 이 두 개의 사이드는 서로 수평이 아닙니다. 그 안에 두 변이 다 수평인 이 평행사변형이 사다리꼴보다 더 안에 있는 부분 집합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평행사변형은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쌍, 즉 이 쌍과 이 쌍이 둘 다 평행하기 때문에 하나만 평행하다는 조건보다는 더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 아니지만 모든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인 것이죠. 이 평행사변형 안에는 마름모와 직사각형이 들어있는데 이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녀석을 말하고요. 이 직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름모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녀석이 있을 텐데 그게 교집합이죠. 그 녀석이 바로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은 그래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각이 다 90도로 모두 같은 형태가 되어서 이 마름모의 네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특징과 직사각형 네 각이 모두 같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둘 다를 가지고 있는 이 교집합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 마름모라는 녀석도 이 직사각형이라는 녀석도 또 정사각형이라는 녀석도 모두 평행사변형의 조건을 다 동시에 무조건 갖는다는 겁니다. 부분집합이니까요. 평행사변형의 조건을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습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요.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죠. 이것이 평행사변형의 조건이기 때문에 마름모도 직사각형도 또 정사각형도 이렇게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라는 조건이 바로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쌍의 대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얘와 얘가 같고요. 또 얘와 얘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도 바로 이 조건을 모두 다 동시에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의 대각선이 각각의 대각선을 2등분한다. 이것도 또한 평행사변형의 성질이기 때문에 마름모와 직사각형, 정사각형 모두가 다 이 성질을 동시에
동시에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수학적인 대상을 집합으로 규정해 놓으면 그 집합이 갖는 모든 성질들을 그 집합의 부분집합 혹은 원소들이 동시에 갖게 되므로 정리하고 또 그 성질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원소 나열법은 원소의 수가 많지 않거나 원소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 이 원소 나열법을 사용합니다. 아래에 있는 것처럼 실제 5의 배수를 다 썼죠. 이렇게 점점점 하면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얘기고, 이것은 끝없이 이 집합 안에 원소가 있기 때문에 무한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건제시법은 이렇게 5의 배수를 보여줘서 우리가 이게 5의 배수의 집합이라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말로 쓰는 거죠.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1 이상 100 이하의 홀수다 이렇게 돼 있죠. 보통 홀수 짝수를 얘기할 때는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항상 자연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값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조건을 제시해서 집합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조건제시법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1 이상 100 이하의 홀수는 유한하죠. 1, 3, 5, 7, 9 해서 99까지니까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한집합, 원소가 유한하다. 이래서 이걸 유한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이들 보셨죠. 이런 모양을 이용해서 A라는 집합 안에는 1, 2, 3, 4, 5 이와 같은 원소가 있다. 이건 원소가 좀 적을 때 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집합이라는 것은요, empty set이라고도 하죠. 영어로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합니다. 이 공집합은 집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집합의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 공집합은 필수적인 값입니다. 우리가 수체계에서 0이라는 값이 있죠. 0이라는 거는 없다를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집합 안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공집합입니다. 자, 집합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기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이라고 하면 영어로 set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집합론을 set theory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합이라는 것 안에는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가 있죠. 인간 하면 뭡니까? 남자, 여자, 아이 뭐 이렇게 쭉 원소들이 나열되어 있죠. 그 원소들을 이제 특성에 따라서 부분집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자의 부분집합, 여자의 부분집합, 뭐 12세 이하의 아이들 집합 이런 식으로요. 어쨌든 모든 집합은 그 집합을 이루는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살펴봤죠. 그리고 공집합을 empty set이라고 하고 숫자가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small a가 a의 원소라는 뜻이고 여기서 b는 a의 원소가 아니다를 이런 기호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n을 붙이면요,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수학 개념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그 개념에 나오는 단어, vocabulary입니다. 그 단어를 잘 알아야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바로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롭게 배우는 수학 개념에서 용어와 기호를 잘 정리하고 그 용어와 기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숙지해 두시는 것은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새로운 개념을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용어와 기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집합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 합집합과 교집합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합집합은 각각의 집합을 더한 것에서 교집합을 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집합은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있는데 이걸 한번 빼지 않으면 요 양쪽에 들어있는 교집합이 중복돼서 두 번 적용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A와 B를 합친 거에서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빼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실질적인 예를 가지고 합집합과 교집합 그리고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연수가 있습니다. 18과 27이 있다고 하죠. 그럼 이 두 수의 약수들의 모임을 집합 A, B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쵸? 18의 약수를 A 집합이라고 하면 이 녀석은 1, 2, 3, 6, 9,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의 약수의 집합을 B로 하면 B에 속하는 원소들은 1, 3, 9, 27이 되죠. 자, 그러면 이 18의 약수와 27의 약수의 교집합의 개수가 뭘까요? 즉 18의 약수도 되면서 27의 약수도 되는 값 세 개가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n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개수를 묻는 거니까 3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더해서 그 둘 다 가지고 있는 녀석을 뺀 것이 이 A와 B의 전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와 B를 다 모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A와 B를 모은다는 거는 1, 1, 2, 3, 3, 6, 9, 9, 18, 27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A와 B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 1과 3과 9는 두 번씩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동시에 적용된 교집합을 빼주면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A와 B의 합집합의 개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원소는 6개, B의 원소는 4개, 그리고 둘 다를 가지고 있는 원소 3개를 빼면 합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7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학적 대상을 집합으로 묶어서 그 집합의 모든 원소들의 성질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서 집합이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배운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과 같은 집합의 표현법과 그리고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이 무엇인지 이런 집합의 종류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집합 개념에서 사용되는 기본 용어도 확인해봤죠. 그리고 합집합과 교집합 그리고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이런 모양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중요도에 비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집합에 대한 첫 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영상을 통해 집합의 필요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때까지 늘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